삼삼오오 모여있는 일본 시민들. 이래서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거였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당장 수상 박탈해야 하는 거 아냐? 이곳에는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노벨상 수상을 앞두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일본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벨상 수상이 속보로 발표되자 경악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인 소설가 한강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던 일본 시민들은 한 영상을 시청한 이후부터 한국의 노벨상 수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영상을 목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소설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로 활동 중인 야마다 하나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훌륭한 소설들을 읽으며 번역가의 꿈을 키워온 저였기에 현재 저의 직업에 크나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의 훌륭한 소설과 문학 작품들을 영어권의 전 세계인들을 비롯하여 각종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특히나 일본어를 제외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았죠. 그 덕분에 제가 일하고 있는 국제문학출판사는 많은 작품들을 성공리에 외국에 출판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랑스러운 일본의 문화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저의 노력들은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일본 도서시장의 여러 지역에서 각 지점의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책방들이 최근 들어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일본으로 관광을 온 한국인들의 추태 때문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은 사이입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세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협력하는 사이로 발전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상태이죠. 그것은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이라고 자청하던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이 일본의 책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답시고 우리 출판사의 서점 안에서 몰래 똥을 싼다거나 볼일을 보는 경우들이 허다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러운 행동입니까? 이들은 이러한 추접스러운 행동을 들킬 때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당신들의 일본 책을 불매하겠다는 말을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곤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해당 서점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금의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해당 한국인들이 굳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 말이에요. 또한 제 주변에 한국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짓을 한국인이 했을 리가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저로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은 일본에 와서 책방에 방문하더라도 늘 자신이 있었던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경향이 있었고, 일본의 책방에 들렀다면 꼭 한 권의 책은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그들의 성향을 본다면 그러한 미친 듯한 진상짓은 상상조차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인의 말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몹시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만약 지인의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토록 점잖던 한국인들이 왜 갑자기 책방에서 변을 갈기는 등의 추태를 벌이게 된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러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죠.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주제넘게 드높아진 콧대를 납작하게 내려앉혀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소 자극적인 생각까지 하며 도파민을 팍팍 터뜨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번에 발표된 노벨 문학상에 한국인이 선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야마다상. 한국 출판사와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관심 있어요? 노벨상이 선정되면서 한국과 협업을 추진하는 일본 내 경쟁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죠. 그나저나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받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쉬워요. 그 한국인의 작품들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한국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저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 번 없을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만 보아왔을 뿐 한 번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기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왜냐하면 온라인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반일 감정이 심한 한국인들에게 테러를 당했다거나 그 외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다는 내용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한국의 모든 문화들이 일본의 아류작이며 일본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말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일본의 대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를 꺾고 처음 듣는 이름의 한국인 소설가가 그러한 일생일대의 노벨상을 수상하였는지 의구심이 들고 짜증이 났거든요. 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열성 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차치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 한국인 수상자보다는 하루키의 작품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랬기에 저는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부정적인 면모들을 영상 등의 증거로 수집하여 일본의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저는 해당 사이트의 유명 인사로 거듭날 것이 자명했기에 그러한 욕망이 저의 행동을 침범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모들을 파헤치려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에게는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둔갑시키며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한국의 모습은 온라인상에 알려진 대로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히 선진화된 모습들이 보여졌죠. 솔직히 일본 공항에서만 보던 안내 로봇이 한국에서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흠칫 놀라기까지 했으니까요. 해당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좁아터진 곳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조종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 가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예상은 정수리부터 턱까지 쩌적 하고 갈라지듯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공항에서 해당 안내 로봇을 만지작거리던 노랑머리의 서양인들에 의해서였죠. 이게 그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정말 훌륭한데? 이렇게 영어로 말을 걸거나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면 공항 시설물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구나. 참 세상 빠르게 발전된다는 게 한국에 올 때마다 느껴진다니까. 이 로봇은 한국의 대기업인 LG에서 만들었대. 나도 집에 LG 가전제품이 있는데 왠지 내 안목이 훌륭한 것처럼 느껴져서 좋아. 이건 또 무슨 개소리지? 저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라고? 게다가 저 노랑머리 서양인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세상의 발전 속도를 체감한다는 건데? 저는 직업의 특성상 영어를 수준급으로 할 줄 알았기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그랬기에 저의 충격은 그 크기가 상당했던 겁니다. 사실 일본에서 안내 로봇이라고 조그마한 것이 돌아다니는데 해당 로봇은 공항에 있는 엔지니어가 직접 조종을 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로봇이라서 사람이 직접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답을 하고 안내를 하였기에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국은 늘 일본을 따라하는 아류 기술력과 아류 문화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원작을 능가하는 아류작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열등감을 느끼는 저 자신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항을 빠르게 벗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숙소에 짐을 내팽개치다시피 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진짜 정체를 파헤칠 건덕지를 발견하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저는 여의도의 한 공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대체 무슨 미개한 행동들인지 원.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그러한 표정과는 사뭇 상반되는 말들을 혼자서 쏟아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저로 하여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은 지금과 같은 날씨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심지어 러닝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아니, 공원에서 산책하고 러닝 운동을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미개한 행동이냐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히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들이었겠죠. 하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대미세먼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동북아시아의 생태계는 물론이요,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 민폐를 끼치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지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는 1997년도에 대기오염 방지법을 개정하여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에 대해서 환경 기준을 설정했고 2009년도에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에 대한 환경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즉, 우리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세먼지 관리와 측정을 시행했고 그 이후에는 더 작은 입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잘 알고 있었고 미세먼지 수준이 높은 날에는 자연스레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 생활을 하거나 특히 이러한 외부 공간인 공원 같은 곳에서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는 날이면 마스크가 필수 제품이 되어버렸죠. 알아보니 한국도 미세먼지를 2005년부터 환경 기준을 정립하긴 했더군요. 하지만 이것만 봐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하는 아리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이 1997년도에 먼저 시작하자 한국은 뒤따라 2005년이 되어서야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한 점을 잘 알았던 저였기에 이런 날씨에 아무렇지 않게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는 한국인들이 한심하고 미개해 보였던 것이었죠. 미세먼지에 대한 아무런 위험 인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줬거든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는 우리 인체에 폐 깊숙이 침투하거나 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폐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질환까지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저희 아버지가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데 그래서인지 저는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 굉장히 예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생각은 잠시 후 찾아온 경악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오지랖과 선한 심성 덕분에 일어난 경악이었죠. 아무리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에 이런 식의 심폐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걱정되어 그들에게 현재의 문제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아주 건방진 행동일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산책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말해주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저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제 머리 위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곤 말하더군요. 저걸 보시겠어요? 이곳은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 장치들이 설치된 미세먼지 클린존이에요. 혹시 한국에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이곳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곳곳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산책을 즐기세요. 이런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 이상하게 생긴 것이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시스템이라고? 이런 게 왜 한국에 있는 거야? 우리 일본에도 없는 장치가 왜? 그러고 보니 가로등에는 어울리지 않는 요상한 무언가가 달려있어서 아까부터 조금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체가 바로 저 장치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덕분에 쾌적한 주변 공기를 즐길 수 있었죠. 이 장치는 헤파 필터와 전자식 집진 장치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방식이었는데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강력한 팬을 통해 흡입한 후 여러 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 깨끗한 공기를 다시 방출해 주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공간의 공기는 미세먼지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알게 된 저는 갑자기 심각해졌죠. 한국이 이토록 선진화된 과학기술력을 지니고 있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장치가 있다는 것은 일본 그 어느 뉴스 기사나 자료 정보에도 없었기에 당연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한국은 왜 이토록 선진화된 과학 시스템이 있으면서도 기사 한 줄 내지 않는 걸까? 왜 자랑을 하지 않지? 만약 일본이었다면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렸을 텐데 말이지. 오히려 알려진 한국의 기술력들은 저평가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어쩌면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저는 한국의 일부 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안으로 삼으며 최대한 이곳을 빠르게 도망치듯 벗어나 버렸죠. 그리고 저는 별안간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다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책방만큼은
일본에서의 한국인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기에 확실히 이곳에서는 제가 원하던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책방에 도착한 저는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기묘한 특이점을 발견했고 서서히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역시 한국인들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책방으로 왔어야 했나? 저것 좀 봐. 저게 책방에서 무슨 추태야? 제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특이한 장면들은 다름 아닌 책방 안에서 하는 그들의 기이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책방에 왔으면 책에 집중해서 구매할 책을 사거나 책의 내용을 보려는 행동들이 많은데 유독 한국인들 중에서는 그러한 행동들보다는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한국인들은 책방에서조차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는 그야말로 도파민 중독자들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였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우리 일본인들보다 문학적인 감성이나 지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책방 직원에게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상태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에게 책은 낯선 존재인가 보죠?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없어 보이는데요. 하긴 먹고 살기 바쁘고 시스템 자체가 일본을 따라가긴 힘들 테니까요. 그러니까 책방에서조차 책은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러한 저의 발언에 한국 책방 직원들은 진심 어린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직원들의 발언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분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방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독서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함이죠.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지만 직원들은 저에게 한국 책방의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해주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혁신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었고 매장에 책을 사러 온 손님들은 인터넷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러한 시스템들이 상용화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독서까지도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일본의 그것과도 차별화되는 대단히 선진화된 시스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선진화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쩌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이미 한국보다 뒤처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이러한 생각까지 미치자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들을 파헤쳐서 그곳 사이트의 영웅이 되어보려던 저의 꿈이 아스라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 회사의 제안으로 한국의 한 세미나실에서 문학적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론회라곤 하지만 제가 일본 대형 글로벌 출판사의 대표로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한 수 가르침을 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의 문학적인 지식들로 한국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토론회에서의 저의 발언은 다소 무례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학은 오래된 역사와 깊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문학은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이러한 발언에 이곳에는 잠시였지만 묵직한 침묵과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약간이었지만 긴장감마저 감돌았죠. 그야말로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던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팩트를 기반한 저의 발언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예상과는 달리 가녀린 손을 가진 누군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듯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죠. 앳돼 보이는 여고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쏟아진 말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한국 문학이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학이 단지 역사적 길이만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현대 문학 작품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겠죠. 한국 문학의 힘은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왔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특히 분단과 전쟁, 빠른 산업화와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온 서사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한 한국만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러한 한국 여고생의 발언에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녀의 말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힘은 바로 그러한 전 세계적 유일무이한 경험과 서사들이라는 것을 저 또한 느끼고 있는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질 수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여고생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 고통은 일본도 겪은 것이 아닌가요? 일본은 전쟁을 겪었고 문학적으로도 이를 잘 다뤄왔습니다. 한국 문학이 일본보다 더 보편적일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저의 대답은 오히려 한국 여고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듯했죠. 아니, 오히려 제가 그녀의 전략에 걸려들고 말았는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은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 여고생이 지은 옅은 미소 때문이었죠. 노벨 문학상이 단순히 문학적 기술이나 철학의 깊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얼마나 강렬하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문학은 충분히 그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특히 인류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화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빈정대는 것은 그것을 더욱 악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미성년자의 사고력과 통찰력이 어떻게 저러한 수준에 통달한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로써 확실해진 것은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영상과 증거로 남겼지만 이것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기로 작정했죠. 해당 글이 업로드되자 그야말로 폭풍 같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었고 어떤 자들은 한국인이 수상받은 노벨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도 했죠. 하지만 저로서는 이처럼 한국의 실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득이 된다고 느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